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하교 중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1학년 여아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민간 업체는 3인 1조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아파트가 위탁한 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용역사 소속이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라며 공천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친윤계도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18%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북한군 8천여 명이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곧 전투에 투입될 거라는 미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친우크라이나 SNS에는 이미 교전에 참가했다 부상당한 북한군 추정 병사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계획범죄라며 질타했지만 유족들은 사형을 요구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11월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 공개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명 씨와 거리를 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압박했지만 여당은 곧 1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용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운영위 국감에서도 어제 공개된 녹취가 다뤄지고 있겠죠? 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여야 충돌 속에 몇 차례 정회하다가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증인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에 관련된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문제의 녹취는 대통령 취임과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을 공천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답한 내용입니다. 야당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이었다고 몰아세웠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해당 해명은 기억에 의존한 발언으로 거짓말이 아니라며 공천 개입 의혹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대통령실의 알림은 네. 경선 이후에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저는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등식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명 씨가 경선 룰에 개입하려 하자 대통령이 연락을 매몰차게 끊었지만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받았다며 해당 녹취는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짜깁기 된 게 아니냐며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기획 폭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막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어제부터 막가파식 폭로 일삼는 것 같은데 민주당식 정치 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폭력이에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일반 증인의 출석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 발부 안건이 상정되자 여당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부른 이런 증인들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등 불출석 증인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집행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뒤로 여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방어선을 친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예고한 추가 폭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의 정권 흔들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던 그런 정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민주당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일단 친윤계와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통화 당시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친한계는 아는 게 없으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폭로가 나올지 모르니 섣불리 방어에 나섰다가 이를 뒤집을 자료가 나오면 더 곤란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엔 국민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해명. 예.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빨리 해명해야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음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정도론 이번 사태를 덮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이 장애 집회 등 대여 투쟁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김건희 여사 논란인데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10%대로 떨어진 건 2022년 집권 후 처음입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72%로 2%포인트 늘었는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각국 정상과 외교 행보를 이어갔지만 민심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특히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8%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9형으로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영상을 보면 뭉툭한 탄두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을 겨냥해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위로 발사관이 서서히 기립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종료되자 시뻘건 화염과 굉음을 뿜어대며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00여 킬로미터로 상승해 1,000여 킬로미터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마지막 ICBM 발사였던 지난해 12월 화성 18형보다 최대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늘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신형 화성 19형이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며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딸 주혜와 동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지도한 뒤 핵무력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화성 18형 당시 사용한 9축보다 긴 11축짜리가 사용돼 미사일 크기도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탄도 부분이 화성 18형과 달리 뭉툭한 점에 주목해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도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려 파괴력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최종 완성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파병 대가로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미 압박이자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과 외화 벌이에 관련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광수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 대표부 전 대표 등 11명으로 북한산 무기 개발이나 관련 물품 수출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기관으로는 금능총 회사 등 북한과 세네갈 안에서 외화 벌이에 관여하고 있는 4곳이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라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측 SNS에 올라왔습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상 속의 남성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공격에 참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얼굴 대부분을 붕대로 감은 남성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어 말투에선 북한 억양이 묻어납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에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40명이 함께 있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할아버지로서 정확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이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기기로 해놓고선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합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조성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원산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질 거라고도 경고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최신형 무기로 무장했다고 말하는 이 남성이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미국 측 분석엔 배치되는 겁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 대표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이 처음 맞닥뜨렸고 북한군은 한 명 빼고 모두 숨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한 한 명은 몽골계 원주민인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하면서 지난달 수출은 10월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에도 힘을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증가한 5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힘의 원천은 역시나 수출 양대 산맥,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겨울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125억 달러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가운데 제일 높은 실적을 썼습니다. 여기에 양대 수출 시장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중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10월 기준 최대였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7% 증가한 544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입니다. 수출이 호조세지만 정부가 목표로 세운 7천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00억 달러로 목표치의 80% 수준입니다. 대신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기록인 6,800억 달러는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새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사태와 미국 대선까지 불확실한 대외 상황은 불안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동서식품이 15일부터 맥심 커피 믹스와 카누 등의 가격을 평균 8.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2.16kg 제품은 25,950원으로 2,250원 인상되고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8,900원으로 1,640원 오릅니다. 동서식품은 이상기후로 커피 생산량이 줄면서 원두 가격이 오르고 고환율로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는 약해진 채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사이에 제주도 먼 남해상에서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영 기자, 제주도는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타이완을 지나서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력은 무척 약해진 상태인데요. 오늘 밤에는 더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와서 제주도 먼 남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저기압에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으로는 오전부터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는 제주도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만 이미 200mm의 비가 내렸고 남해안으로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또 중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제주도 남서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또 부산 등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강풍과 호우로 항공기가 지연 운항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이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건 물론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선 넘은 난동을 부려온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인을 응징하겠다고 폭행한 국내 유튜버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물을 쏟아냅니다. 모두 미국인 유튜버인 소말리가 저지른 도를 넘은 난동들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 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 늘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이익이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잃게 된 비용, 소위 말하는 처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범행이 억제되지 않고. 소말리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유튜버들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소말리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적인 공적 제재들이 마련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버레카의 진화된 형태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법적 처벌의 경계를 오가며 온갖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결국 구독자 수를 늘려 돈을 챙기기 위해서일 거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문다혜 씨 측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 통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차량을 빌려 위치 추적기를 떼어버리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밀수출을 노린 범행이 의심되는데 업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20대 남성이 찾아와 3억 원대 외제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반납 예정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추적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핸드폰을 알람을 뜬 걸 보고 차량이 서 있던 마지막 소재지인 인천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장소에는 차량이 있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남성이 다른 업체에서 빌린 차가 충남 천안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근방을 뒤진 끝에 한 주유소 옆 공터에서 차를 발견했습니다. 업체가 되찾은 차입니다. 이곳에 설치돼 있던 GPS가 선이 잘린 채 트렁크에 버려져 있었고 내장재 부품도 여러 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를 빌려간 남성을 검거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제차 한 대를 도난당했다가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되찾았는데 당시 그곳에는 번호판이 떨어진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 측에다가 공문이 다 내려온 상태고요.
밀수출로 의심이 되는 사례인 것 같고요. 저희 차량도 밀수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었던 거지.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도 출고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외제차를 빌려줬다가 도난당했습니다. 마지막 GPS 신호가 잡힌 천안까지 찾아갔지만 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를 빌린 범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차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시동은 켜져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피해 금액은 지금 한 2억 2천 정도 돼요. 지난달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렌터카 업체 두 곳에서 3억 9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빌려 밀수출 브로커에 넘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동차 그 엔진의 고유 번호 같은 거를 지우거나 손괴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해서 밀수하는 경우도 있죠. 고가의 자동차 렌트하는 경우라면 더 신분 확인하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심지어는 보증인도 한 명 따로 추가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렌터카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렌터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인천공항 유실물 관리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위안화와 달러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외화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측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YTN 취재 결과 외화 유실물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2달 전 출국하면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화 6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 관리소에는 이미 한 달 전 누군가 가방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실물 관리소를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30대 직원 A씨가 주인이 찾아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분실한 외화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현금이 관리소에 접수되면 한 달 동안 보관 후 경찰에 인계해야 하지만 외화의 경우에는 경찰에 넘긴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관리소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실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반환 과정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난이나 분실 등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타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위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직원들이 조금 회의감을 느낀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실물 관리소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자회사, 경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측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유실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혜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죠? 예, 이 사건이 일단은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일단은 타이 이스타젯의 한국에 이제 임원으로 채용됐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 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공의 이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을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이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이제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불응 의사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방법
방법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뇌물죄의 이 성립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뇌물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를 지금 의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공무원이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형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이 다른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접 정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정범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판례상의 개념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간접 정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녀라든지 이 사람의 돈이 결국에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돈을 받음으로써 이 공무원이 주고 있는 이 생활비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남편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채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에 불응한다면 검찰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참고인 조사 자체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이라도 정말 이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약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을 했을 때 불응하면 이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감치도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문다혜 씨 음주 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같은 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이 여기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뿐이었을 텐데 다른 게 있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경찰에서 상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의료 기록은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의료 기록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찰에서 결국에 이 부분 진단서를 확보했던 이유 자체가 만약에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운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이 이제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상해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 좀 의료기록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서로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진료 기록이나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가 형사법을 이제 보시면 형법에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고 나면 반의사 불벌이라든지 아니면 친고죄 이런 걸 통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죄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치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양형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록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법리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치사상죄보다는 좀 낮은 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를 적용한 건데 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적시를 했을까요? 예, 이게 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은 이유 자체가 의료법 21조를 보면 이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만 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영장에 의한 집행은 제공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제출, 만약에 이게 수색영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 제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는 증거 기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 기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 것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제성을 수반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할 때 법원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영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한 의심이 있습니다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더 중한 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요건 자체가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보다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치상이 훨씬 더 요건 자체가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이제 치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상해가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험운전 치사상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현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해당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불법 숙박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숙박업,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아직 내사 단계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제주 자치경찰에서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뭐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해드리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역시 좀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 아니냐 이런 분노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게 지난달 30일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이 후진하고 있던 이 폐기물 업체 차량이 이제 하교하고 있던 7살 초등학생을 이제 충돌을 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떠한 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발인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이었는데다가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는데 이 CCTV를 좀 봤더니 정말 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고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후진 과정에서 뭐 아이가 뭐 경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깜빡이가 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 지금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런 차에 대한 경계심이 더 적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폐기물 관리 업체 이런 차량 자체가 이렇게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이 다 수거를 하는 이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속상합니다만은 관련된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곳이 자동차 도로고요. 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저 하얀색 트럭이 붉은색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올라와서 후진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유가족들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분류가 돼서 좀 어렵습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도로 뭐 경계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차단기가 있고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유지에서는 처벌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강화가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무면 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 폐기물 관리업체의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도 어떤 3인 1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 지자체에서 뭐 대행을 받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폐기물 관리법상의 시행 규칙이라든지 관련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재활용품 수거 작업 상당수가 별도 기준 없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뭐 단지 내 차 없는 이제 단지라고 해서 차가 보통은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뭐 수거업체 차량이라든지 이사 차량 이런 것들만 가끔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경계심이 없고 그리고 이런 차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 1층에 보통은 이런 폐기물 이렇게 놓는 곳이 있고 차량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이런 폐기물 관리업체 차량들이 이 뒤에 실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런 사각지대를 조금 이런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렇게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기준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혼자서 운전을 하고 혼자 수거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 조수석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려서 후진할 때 봐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업체의 경우 수거업체의 경우는 형사 책임을 피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폐기물 관리법상에 만약에 3인 1조 부분이 적용이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수거업체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검토할 수가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 형사처벌은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뭐 위법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현행 법령에서 정한 이 3인 1조 기준이 이게 민간업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이게 환경미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게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3인 1조 자체가 이제 그 혼자 다니시는 경우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업자분들이 다치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도 개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여러 인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후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작업자들이 뭐 후진을 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준을 둔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운전자가 바로 주저없이 그 재활용장 앞에 있는 인도로 올라선 뒤에 또 시간에 쫓기듯이 비상등도 켜지 않고 바로 후진을 했단 말이에요.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안 보였다. 후방 카메라 대신에 사이드 미러를 왜 봤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사이드 미러만 본 것인지 아니면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를 다 봤는데 안 보였다는 취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조금 급해서 사이드 미러만 보고 후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만큼 어떤 비용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만약이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안타까운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찰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교특법 치사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제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이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처벌의 양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사각지대였는지 그리고 사각지대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기이한 행동을 한 외국인 유튜버 얘기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또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을 쏟아버리는 그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예,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고 이제 미국인 국적이라고 하는데 예. 소말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예. 이 소녀상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소녀상 앞에서 뭐 춤을 추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욕을 한다든지 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는 이 점원분에게 이렇게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위협적인 이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이 컵라면 국물을 바닥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국내에서는 이런 업무방해 영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업무방해 등 사건을 일단은 입건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처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거는 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모욕죄입니까?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소녀상 자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소녀상이 상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뭐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소녀상이 결국에는 이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가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실 그 말씀드린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업무방해 외에 제가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폭행죄 그리고 또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렇게 기이한 행동, 좀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국내 유튜버가 이 소말리라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면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 폭력을 휘두른 국내 유튜버는 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 유튜버가 아니라 여러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4일에도 한 번 있었고 27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일에 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폭행으로 이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수사 중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이 31일에도 이 다른 한국인 유튜버가 이 소말리를 폭행을 했고 그 영상에 담겼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폭행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 타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적 제재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의 가치가 훼손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법적인 가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폭행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이 이 법이 너무 좀 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2만 9천여 명, 2023년에는 3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까? 예, 저희 형법에서는 우리 형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는데 속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범한 이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속인주의고 속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 국내 영토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지주의에 따라서 결국 국내에서 했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출국 금지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출국 금지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 소말리라는 인물이
일본에서도 민폐 행위를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2023년 9월에 일본에서는 체포가 돼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제 올해 1월에 비자 완료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런 행위를 하다가 굉장히 좀 제재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다만 해외에 비해서 우리 법에 만약에 처벌 자체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법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이라도 이런 행위가 계속 경하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만약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온 사람들의 이런 범행을 부추길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소말리라는 사람의 소식을 뉴스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대선을 나흘 앞두고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선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공방은 이번에는 여성 보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사전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And we need you to vote early, Wisconsin, because we have 6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The main thing to me is you got to vote. You got to vote. Voting early, I guess, would be good, but you know, people have different feelings about it. But the main thing is you got to get out. You got to vote, and I'll be voting early.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성인 1000여 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54%가 사전 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대답이 20%, 앞으로 할 것이라는 사람이 34%로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42%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머물렀던 사전 투표율은 2016년 40%, 2020년엔 69%까지 치솟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로만 보면 사전 투표 참여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가 63%로 공화당 지지자 47%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푸에르토리코 쓰레기선 발언으로 촉발된 양측 공방이 이번에는 여성 보호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지지자 발언을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여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protect the women, sir. Please don't say that. Why? They said we think it's very inappropriate for you to say. So why? I'm president. I want to protect the women of our country. Well,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위기에 처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not understanding their agency, their authority, their right and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including their own bodies. 양측의 쓰레기 발언이 막판 미 대선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향방이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초박빙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아서 핵심 승부처로 꼽힙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역 민심은 아직 예측 불허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이번 미 대선의 승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민심은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선 예측 불허입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도시 주민들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교외 지역 주민들 간 시소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실합니다. I'm loath to make a prediction. I think it's all going to depend on how much Philadelphia turns out versus how much of the very rural parts of the state.
And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city voters and voters that are out of the city. I think urban voters are going to lean to Kamala Harris in their voting.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확보를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 주가 펜실베이니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측 인사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사건이 중대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은 600만 명으로 히스패닉계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고 펜실베이니아에만 40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I want a president who help us to progress to Latinos. 지역 한인들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편을 가리기보다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가능하면 이번 투표에 모두 나가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그보다 4년 전인 2016년에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막판까지 혼전양상인 이번 대선에서 미국 시민들은 펜실베이니아의 선택을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볼 전망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 씨는 그동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봤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지금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피해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워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그걸 무기징역 받으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힘들어하고 있죠, 집에서. 박 씨는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유족은 받을 의향도 없다며 박 씨가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사형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무기징역보다 높은 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데 대해서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이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창진 수사 2부장이 조직을 떠납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송 부장검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 2부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 수사 등을 담당해온 부서입니다.
여전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50mm,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리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이어 전남 남해안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영남 해안으로도 특보가 확대되겠고 대부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쌀쌀함이 감돌았던 남부지방도 다시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인 화성포 19형으로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 단행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고 어제 오전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ICBM 화성 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영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은 대미 압박 목적과 함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인혜 부대변인은 오늘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우라늄 농축시설과 지난달 전략미사일 기지를 최초 공개한 데 이어 진행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징후는 없다면서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it in the strongest terms. The latest launch of many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that it's taken. Flagrant violations all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은 ICBM 발사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ICBM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해 아직 징후는 없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any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re was Russian involvement, but again,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nalyze this.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를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포탄만 1000만 발 가까이라고 답했습니다.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1000여 발 정도. 미국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가 100년 만에 외국 병사를 자국에 받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우리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유지된다고 말해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라는 영상이 우크라 측 SNS에 올라왔습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상 속 남성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공격에 참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쿠르스크에 교전하자 무작정 공격 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러시아들은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원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야, 경혈을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인사들의 시체들과 확인된 탱크와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이 공부 중인 고등학교에서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넘어져서 입원했고 면담을 요청하던 전교조 조합원 3명도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찾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교장실을 나오는 중 면담을 요청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마주칩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교조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좀 나눠주시죠, 교육감님. 지나가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시죠. 좁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집니다. 신 교육감은 5분간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수능을 앞둔 학생 40여 명이 남아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벌인 폭력 시위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참교육을 기치로 든 전교조의 철학에 맞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신교육감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라며 이번 사고로 조합원 3명도 함께 넘어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행사는 사실이 아니며 소통하지 않으려는 교육청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불통의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청사 역시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주변에 교육감 정책을 옹호하는 플래카드를 도배해 반대 입장 플래카드는 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협약 파기 선언 이후에는 이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이 교육청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화환 철거 여부를 놓고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청사 내부에 뒤돌려 모아놓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학력진단평가와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 등 교육 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며 쌍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복되며 돼지 30여 마리가 쏟아져 나와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에 뚜껑이 열린 채 넘어져 있습니다. 돼지들이 줄줄이 돌아다니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화물차가 전복되며 돼지 30여 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경찰이 먹이까지 주며 겨우 달래 수습했고 한동안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SUV 차량이 대형 트럭을 들이받은 채 서 있고 앞부분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을 지나던 SUV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는데 고장나 있던 트럭을 점검하러 온 견인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V 운전자 60대 남성은 음주나 마약을 했거나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동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상가 1층 식당까지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6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4일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만든 1학년 단체 대화방에 담당 교사가 안전교육 사항을 전달하려다 학생 168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운영계획 자료를 잘못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받는 학생 명단도 담긴 이 자료는 1시간 정도 뒤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일부 지역이 11월 역대 최고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후 4시 기준 138mm의 비가 내려 102mm였던 11월 최고 일강수량을 경신했습니다. 새벽부터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져 도로가 잠기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피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우리 라면이 수출 실적을 이끄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인기와 챌린지 유행에 힘입어 해외로 뻗어나가며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라면 특화 편의점은 외국인에게도 인기입니다. 다양한 국적만큼 골라 먹는 라면도 제각각입니다. I like it because it's really spicy and I like really spicy food. And it's hard to find things that are spicy enough for my taste at home. 저는 이제 계절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비빔면 먹는데 다른 계절 같은 경우는 뭐 장칼국수나 아니면 부대찌개, 미역국도 좋아하니까 그런 미역국 라면도 가끔 먹어요. 영화 기생충 등 K 콘텐츠 확산을 타고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라면은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 유행에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라면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억 달러를 넘기며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전망은 더 밝습니다. 당장 연말까지는 12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에 챌린지를 하고 이러면서 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수출 성장이 매우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는 수출 성과를 소비자와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달 내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코스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54% 내린 2,542.36으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 투자자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1.89%나 떨어진 729.05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아가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더 뉴 K5와 K9, 니로 하이브리드, 봉고 등 8개 차종 5,000대를 최대 12% 할인합니다.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차종별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11월에는 기업들이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다양한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올해는 29일이죠. 이날을 기점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각종 판촉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만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습니다. 숫자 1이 4개 들어가는 11월 11일. 짝이 없는 솔로를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중국 최대 할인 행사가 됐습니다. 매출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행사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 2019년 당시 광군절 하루에만 거래액이 49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정확한 매출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이 저가 상품 위주로 구매하며 주목할 만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듬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거듭난 행사가 있는데요. 당시에 메르스가 유행하며 내수가 침체되자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죠. 지난해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행사에서 주요 유통업체들은 매출 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연중 최대 쇼핑 행사가 몰린 11월 대목을 맞이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우와 대게까지 반값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한우 매장 앞에 쇼핑카트를 끌고 온 소비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이쪽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평소 맛보기 어려웠던 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달걀, 라면 등 필수 식료품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좋지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말고. 대게부터 한우, 계란까지 할인 품목들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원래 가격대로라면 모두 합쳐서 장보기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19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할인가를 적용하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한우와 킹크랩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최대 70% 싼 값에 내놓으며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래서 기존 행사 품목보다는 한 2배 이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할인율도 70% 이상이 됩니다. 대형마트뿐만이 아닙니다. 11번가와 G마켓,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최대 70%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앞다퉈 11월 유통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2,6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사전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해 평소 눈독 들였던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대규모 할인전을 여는 건 11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로 쏠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함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의미도 큽니다.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로의 역직구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싼 것이 좋긴 하지만은 좋은 이제 양질의 제품에 좋은 또 아이템들 이런 것이 발굴이 되면서 할인이 더해져야지만 그게 좀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가의 새로운 대목으로 떠오른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지갑 열기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했지만 여권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죽이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초등학생도 웃을 궤변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는데 개입한 적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해명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강조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발표된 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였다며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한 적 없다던 기존 해명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겐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요.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야 하시라.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실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 입문 초반 윤 대통령이 명 씨 조언을 듣긴 했지만 이것저것 간섭해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고 취임 전날 덕담 수준 통화를 잠깐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새벽 4시에 경찰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여당에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 육성이 편집,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한 뒤 정치적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여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역시 일방적 정치 공세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1월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오늘 하루에만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며 11월 기준 일강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관측소가 있는 제주와 성산 지역의 오늘 저녁 6시 기준 일강수량이 제주 160.6mm, 168mm로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진달래밭과 삼각봉을 중심으로 200mm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태풍 콩레이에서 약화한 온대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편집 조작된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리규명연구소의 배명진 교수 등 교수 5명이 17.5초 분량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리 주파수의 음폭을 비교했더니 크게 세 구간이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이 추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한 걸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 공개로 주목받고 있는 2년 전 재보선 공천 문제. 당시에도 김영선 전 의원의 낙점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잖았습니다. 개혁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오랜 정치인이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런 만큼 명태균 씨의 녹취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둘러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크게 2년 전 보궐선거와 지난 4월 총선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본선 승리까지 이어진 2022년 보궐선거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주목할 대목은 당에서 말이 많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인데 실제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뒷말이 적잖이 나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19대와 20대 선거에서 연거푸 떨어졌던 김 전 의원이 10년의 공백을 깨고 심지어 지역 기반도 약했던 경남 지역에 낙점된 탓이었습니다. 당시 당 지도부였던 A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왜 꼭 김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두세 곳의 공천은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영향으로 단정짓진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공천 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은 김 전 의원이 중진으로서 인지도도 있었고 평가 항목에서 다른 후보보다 앞섰다고 입을 모으지만 공천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 있어야 육선도 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 관련 녹음 파일을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당은 명 씨가 허풍이 심한 정치 브로커이고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둔 민주당 공세라고 주장하면서도 심상찮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1월에 불청객이 돼버린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중국 남동부 연안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앞서 태풍이 관통한 타이완에서는 580명 넘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성남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쉴 새 없이 들이칩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판은 강풍에 뒤집혀 지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과 잔해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지만 누구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부러지거나 기둥째 뽑혀버리기 일쑤입니다. 哇，这个车都被这个树砸了，砸得好惨呐！所以台风天气的时候，一定不要把车停在树下面。 집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통째로 뜯겨 날아든 창틀에 아이와 밥을 먹던 아빠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중국 남동부 연안을 훑고 지나가면서 저장성에서만 28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앞서 태풍이 관통한 타이완에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청은 1958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10월 말에 상륙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흘 동안 최대 1,500mm에 달하는 폭우를 퍼부을 만큼 비구름이 두꺼웠습니다. 雨也没有下很大，然后就听到水声轰隆隆，好像是在打雷的声音，又好像是拖拉机或者是火车经过隆隆隆的声音。 콩레이는 중국 본토에 상륙하진 않았지만 2년 전 태풍 날개 이후 11월에 찾아온 또 하나의 불청객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팔레스타인 구급대원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이송하던 중 뒤늦게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깨달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바르디니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중부로 출동해서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다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흰색 천에 덮인 시신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던 바르디니는 안치실에서 의료진이 신원 확인을 위해 흰색 천을 내린 뒤에야 자신이 수습한 시신이 어머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오열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키움 김혜성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비시즌에 빅리그와 계약할 만한 한국과 일본 리그 소속 선수를 소개한 글에서 김혜성이 KBO에서 손꼽히는 수비 능력을 갖춘 2루수로 최근 4년 동안 매 시즌 3할 이상 타율을 찍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김혜성을 주전 2루수나 활용폭이 큰 고급 유틸리티 자원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7년 만에 낸 신곡이 발표 하루 만에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며 여전한 화제성을 자랑했습니다. 1위 경쟁 상대는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로 정상급 가수들의 대결에 음악 시장도 K-팝 팬들도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의 7년 4개월 만의 컴백 소식에 신곡에 대한 관심은 발표 전부터 이미 뜨거웠습니다. 의미심장한 티저들의 추측만 무성하길 며칠. 컴백 날짜와 노래는 당일 자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습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신곡 파워는 지드래곤이 공백기 동안 느낀 미디어의 힘을 풍자하는 동시에 자신의 힘은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순식간에 인기 급상승 차트에 올랐고 음원은 국내 주요 차트 최상위권으로 직행했습니다. 1위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는 과거 소속사 후배였던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와 지드래곤의 파워는 국내 3대 음원 차트에서 1,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대결에 팬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반가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8위로 데뷔하며 K-팝 여성 가수로 최고 순위를 찍은 로제의 아파트는 더 높은 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드래곤의 신곡 뮤직비디오에선 수록곡 목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도 나와 추후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송지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 중 동료 엽사가 잘못 쏜 총에 맞은 50대 남성이 치료 도중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원주의 학 대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8살 A씨가 오늘 정오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횡성의 한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동료 엽사 65살 B씨가 쏜 탄환에 허벅지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여러 차례 침입해서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 60대 남성 노숙인 A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들어가 9차례에 걸쳐 현금 21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 8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만 흐렸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최고 150mm,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고요.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부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광주 24도 등 쌀쌀함이 감돌았던 남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며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일 나들이 즐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나들이 음식 준비한다면 식중독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에도 식중독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조리도구도 깨끗이 씻은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는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식재료별로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음식을 방치하지 말고 꼭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